무서워 이거. 혹시 들어본 단어 있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또 호흡을 확인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우리 큰 가슴 펴면 됩니다. 자, 충격이 필요한 리듬이에요. 그럴 때는 자, 충전 중. 자, 딱, 일곱, 여덟, 예, 좋아요. 이물질이나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서 막혔을 경우, 사이를 눌려주면 돼요. 오 전방으로 보세요. 좋아요. 세게, 더 세게 해주세요. 자, 우리 가운데 자 보자. 우리 내기 목소리에 가격을 해줍니다. 터널 교통사고 현장으로 핸들을 보면 놀이기구 잘 타면서 당신참 무서워 이거. 기다려보기로 해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있으면 불이 켜질 겁니다. 영웅이네 지금 희한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아랫배를 넣으셔가지고 그냥 열어놓고 가면 될까요? 자, 파란색, 파란색, 보여요?
진짜 재무회계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해도 되는 걸까? 한번 영업직으로 전향을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숫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재무팀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가벼운 내용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7년 동안 재무회계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좀 한계를 느꼈던 진짜 현타 왔었던 그런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전해볼까 해요. 재무회계라는 것도 사실 좀 직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또한 그 부분을 느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거나 약간 현타 왔던 그런 경험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혹은 재무회계 직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무회계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바로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저는 좀 활동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약간 싸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재무회계는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서 숫자를 보고 또 정해진 양식에 맞춰서 기장을 하고 결산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 내가 뭔가를 말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업무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정해진 틀 안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고 실수 없이 풀어나가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외향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격적으로는 영업직 혹은 뭐 구매 쪽이 이제 더 맞을 수도 있었던 거죠. 말을 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발로 뛰고 움직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이제 업무 스타일이 제 성향에는 맞는데, 재무회계는 특성상 하루에 근무 시간이 9시간이면 8시간, 1시간은 뭐 30분은 쉬는 시간, 뭐 20분은 뭐 화장실에서 뭐 똥 싸고 양치하는 시간, 뭐 이런 거 빼면은 진짜 모든 시간을 사무실에 앉아서 보낼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엉덩이가 가끔은 너무 답답하고 진짜 이 숨막히는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슬럼프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이라면 내가 그런 거를 좀 참아가면서도 그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으니까 막 더운데 돌아다니고 막 비 오는데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은 꼭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외향적인 성격인 반면에 엉덩이는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거든요. 정말 3시간, 4시간이고 저는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업무적으로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외향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덤벙거리는 것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실수해도 그걸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과거에 나는 실수를 하고 잘못했던 나이지만 내일의 내 모습은 그러지 않으면 되거든요. 처음에 100% 완벽한 사람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그 노력을 모두 합쳐서 나중에 최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무회계는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더라고요.
잘못 처리한 전표 때문에 재무제표의 숫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조금 짧게 생각해서 처리했던 회계적인 내용들이 회계감사에서 혹시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되진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갑자기 재무제표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좀 불안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교나 뭐 전공으로 재무회계를 공부했던 거랑 또 실무에서 적용하는 것은 기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실수 없이 처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외향적인 성격에 덜렁대지,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지, 말하는 거 좋아하지,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가만히 앉아서 실수 없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모든 것을 한 방에 100% 틀리는 거 없이 처리해야 하니까 정말 가끔 슬럼프가 왔을 때에는 와, 진짜 재무회계 나 같은 성격의 사람이 해도 되는 걸까? 아, 한번 영업직으로 전향을 해볼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어요. 그래도 재무회계가 또 가지는 장점이 있으니까 성향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가장 힘든 건 첫 번째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할 때예요. 아무래도 재무회계는 숫자에 관련돼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발췌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급자가 이러한 관점으로 분류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자료를 가져갈 때 그 숫자는 틀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5번, 6번, 7번 막 여러 번 확인을 하고 가져가도 괜히 불안한 거 있잖아요. 만약에 상급자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떡하지? 나는 바로 대답할 수 있을까?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인지 명확하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기억해서 보고를 잘못하지는 않을까? 정성적이기보다는 정량적인 내용의 보고가 많아서 실수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보고가 잘못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숫자를 틀린다는 건 재무회계원으로서 업무 역량이 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숫자를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할 때도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야 번복하지 않는다. 재무제표의 숫자도 바뀌지 않고 상급자에게 의문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의 상사분들 혹은 팀장님분들도 그 상급자에게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내용 때문에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품위서 혹은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재무회계를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근무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머릿속은 엄청난 압박감에 갇혀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성격이 저보다는 얌전하고 그리고 외향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스타일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정적으로 하는 걸 즐긴다든지 아니면 독서 혹은 토론, 여러 가지 자료 수집 이런 부분을 이제 좋아하는 성향의 분들이라고 하면 재무회계 분야는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성격이 외향적인데 나는 재무회계를 전공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회계 분야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내가 그 부분을 감안하고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선택지가 많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망고사의 망고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제 책상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조금 특이한 책상인데요. 찬넬로 만들어진 책상이에요. 좀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드릴로는 시멘트 벽을 뚫을 수 없어요. 벽 뚫을 때 쓰는 한마 드릴입니다. 여기 왕치 모양으로 있어요. 이 앙카를 구멍난 곳에 박아요. 그리고 나머지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주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다리가 없는 테이블이 완성됐습니다. 모니터는 역시나 가운데다 놓고 깔끔한 데스크를 위해서 선 정리는 필수겠죠. 얇은 색 타일을 구매해서 선을 묶어줍니다. 하단에는 바닥에 콘센트가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단부에 콘센트를 고정해줬습니다. KT 설치기사님이 조금만 주면 정없어 보일까봐 그랬는지 랜선을 정성 듬뿍 담아서 기계 주시는 바람에 돌돌 말아 타일로 정리해줍니다. 책상에 분위기 위해서 조명 하나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케아에서 조명 하나 주워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 보이시죠? 예전에 쓰던 브리츠 제품 스피커예요. 되게 오래된 거긴 한데 모니터에서 나오는 내장 마이크보다는 좌우로 서라운드로 나오는 스피커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볼륨도 이쪽에서 조절할 수 있어서 간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는 제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작성보다는 디자인을 중시해서 로지텍에서 나온 K380, 요즘 같은 미니멀 시대에 어울리죠? 앙증 그 자체입니다. 앙증. 이 책상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여기 다리가 없는 거잖아요. 다리가 없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도 책상 크기에 비해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쪽에 다리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좀 더 갑갑한 느낌이 들겠죠. 더군다나 지금 전선도 정리를 다 깨끗하게 해놔서 더욱 깔끔해져요. 보통 일반 책상보다 훨씬 개방감이 크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서 컴퓨터 작업밖에 하지 않아요. 책을 읽거나 뭐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든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가 커다랗게 길게 빼줄 필요가 없어요.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보면 한 45c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일반적인 책상이 한 75cm, 70cm에서 7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미니멀 스타일도 유행하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선반형 책상은요, 이제 벽에 구멍 뚫기 어려운 집들 있잖아요. 뭐 전셋집 이런 데서는 좀 설치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뭐 아니라면 뭐 자가라든지 아니면 집주인께서 뭐
설치하는데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집이라 그러면 뭐 설치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설치도 간단하고 그렇게 가격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뭐 나중에 이사 가실 때 다시 탈거하셔가지고 다시 이사 가신 후에 설치하는 것도 뭐 괜찮고요. 저도 설치해놓고 꽤나 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 휘저 오빠예요. 드디어 오페라 도장 깨기를 시작합니다. 오페라는 크게 두 가지 장르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희극, 하나는 비극.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해피엔딩이 있는 희극을 선택했어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사랑의 묘약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재밌고 유쾌한 코믹 오페라는 가난하고 순진한 젊은 시골 총각 네모리노와 그가 짝사랑하는 아름답고 인기 많은 핵인싸 농장주 아디나, 그리고 네모리노의 연적 벨콜의 상사, 또 허풍장이 떠돌이 약장수 둘카마라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갑니다. 네모리노는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아디나에게 고백을 한 번 못하고 있어요. 하필 이때 마을을 찾은 잘생긴 군인, 거기다 멋있까지 한 군인 벨콜의 상사가 이 아디나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직진 청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디나는 확답을 안 주고 벨콜레가 갑자기 꽃다발과 함께 청혼을 합니다. 그때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옛날에 파리스처럼 콤의 파리. 네모리노가 생각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벨콜레에게 확답을 안 하나? 아디나가? 이러면서 김치국을 막 마시죠. 그러면 자기도 고백 비스쿠르미한 것을 해봅니다. 하지만 눈치 백단 아디나는 네모리노를 무시하면서 어서 가서 병든 삼촌이나 간호해 하면서 간호가 거절을 합니다. 이때 마침 떠돌이 사기꾼 약장수 둘카마라가 마을에 들어오고 네모리노는 이때다 싶어서 자신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그에게 사랑의 묘약을 구입하게 됩니다. 비록 아디나가 벨콜의 상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아 조금 불안하지만 이제 하루만 지나면 약의 신비로운 효력으로 아디나가 자기와 사랑에 빠질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너무나 즐거운 거죠. 일부러 아디나 옆에 다가가서 도발합니다. 막 무시하면서 랄라랄라랄라 이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두고 봐, 넌 나에게 푹 빠지게 돼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이 약의 정체는 사실 싸구려 포도주이므로 신비스러운 효력을 발휘하기는 애초에 그걸 먹은 거예요. 네모리는 그냥 싸구려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고 있는 거지요. 자, 어장관리하던 아디나 갑자기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복수심으로 막 가득 차요. 그러면서 벨콜레에게 야, 너 나랑 일주일에 결혼하자 하고 말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네모리노는 여유작작, 여유만만. 괜찮아요, 냅둬요. 어차피 내일이면 아디나는 나를 사랑하게 돼 있으니까 하면서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작스러운 부대 이동 명령을 받은 벨콜의 상사 아디나에게 오늘 당장 결혼식을 올리자 하는데 아디나가 그걸 받아들이네. 헐, 대박. 네모리노 울부짖으며 애걸 복걸, 내일까지만 기다려줄 수 없겠니? 너 꼭 그래야만 했니? 하면서 말이죠. 24시간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것도 둘카마라가 먹튀하려고 꼼수 쓴 겁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후라 맘 놓고 기다렸던 네모리노. 하지만 역시 방심은 금물이에요. 당장 둘카마라에게 뛰어가서 센 거 한 병 더 달라고 애걸복걸 사정사정합니다. 하지만 장사꾼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돈 갖고 왔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어떡하지? 돈 많이 생기면 가져오래 하면서 약을 올립니다. 약 살 돈이 없어서 낙심해 있는 이 네모리노에게 악마가 접근합니다. 벨콜의 상사, 연적이죠. 군대에 입대하면 돈을 준다고 꼬드깁니다. 이 꼬드기면 또 빠지죠, 네모리노.
그러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선불로 땡겨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의 명을 구입합니다. 한편 아디나는 네모리노가 자기의 사랑을 얻기 위해 군대에 들어갈 생각까지 했다는 그 사실을 들카말에게 전해 듣고 감동합니다. 아디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한심했던 행동을 뉘우치며 한숨을 짓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네모리노, 드디어 약발이 듣는구나 하면서 그 유명한 테너의 아리아 남몰래 흐르는 눈물 우나 프르티바 라그리마를 부릅니다. 벨꼬레에게서 네모리노의 군대 계약서를 찾아온 아디나. 아디나는 돈이 많잖아요. 농장주니까 돈 주고 다시 사왔습니다. 네모리노에게 그것을 내밀고 그동안 미안했죠 하면서 양심이 있어서 작별을 고합니다. 그때 부르는 아디나의 진심이 담겨있는 아리아, 이것을 받으세요. 브랜디. 아디나는 미안한 마음에 네모리노에게 자신이 잊으라 했지만 네모리노 그럴 수 없죠. 이제 약발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디나에게 나는 너를 보내줄 수가 없어.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평생 잘 살아야 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결국은 아들, 딸 잘 낳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다는 뉴욕 퀴즈 오빠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해피 엔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